이제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저와 김한 기자와 같은 사람들, 경알못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바로 2023년 올해 연말 한국 경제 전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박정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학자도 예. 재테크를 하나요? 그럼요. 저희도 생활인이고 한 집안에 다 가장인데 해야죠. 그러면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재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부동산, 주식, 뭐 또 코인,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요. 직업병상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왜 직업병인가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뭐 특히 이쪽 분야 종사자들이 성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여름만 해도 9월 위기설, 경제 위기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다했었고요. 자, 그랬는데 왜 여름에 9월 위기설이 나왔고 실제 9월 위기가 맞았는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그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상저하고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갈수록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질문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9월 위기설에 대한 평가 하나가 있고요. 상저하고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9월 위기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경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고요.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 없었던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호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뭐 그냥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개인 채널들까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그 조회수, 구독에 자극적인. 흑별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슈를 크게 뻥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도 뉴미디어가 워낙 번창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9월 위기라고 감히 할 수는 없으니 뒤에 썰이라고 하나 더 붙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사실 위기설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더 뒤숭숭한데 실제는 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죠. 수치적으로 좀 뭐 경제가 안 좋아지는 형태로 흘러간 게 있었지 이걸 가지고 전부 위기라고 하면 이제 좀 우리가 너무 경제를 과잉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 그 한겨레 TV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블러핑이라고 한글날인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지 이거? 좀 확대해서 뻥튀기 하는 거. 이 뻥튀기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톤다운 해가면서 투자에 좀 반영을 하시길 제가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라는 말은 틀린 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흔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상저하고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참 다행이다. 한참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도 많이 틀립니다. 근데 그때 그 상저하고인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학자들은 오히려 금융권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미국 IB 투자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상저하고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확신어리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서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뭐 실제 현업 투자하시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못 본 걸 봤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상저하고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희는 그럼 왜 그렇게 전망을 안 했냐면 IMF에서 거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1970년 이후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 중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례 한 100가지 이상을 전부 다 사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고물가 기조를 탈피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5년 이내에 탈피한 사례가 60%도 안 돼요. 그럼 고물가가 되면 5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고물가 기조가 한번 그 자리매김되고 나면 이게 저물가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알지도 못했고 지금은 특히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게 경기가 호황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 공급 충격 때문에 유발됐을 때는 훨씬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할까요? 중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1년 반 만에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역시 아닌 걸로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 부동산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해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은 집값, 부동산값 문제 얘기를 하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이게 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오르는 게 좋은 건지 내리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고요. 떨어져도 안 되고요. 적정 수준으로 기대감을 갖고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많은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진화 발전의 흔적으로 인해서 그 스탠스가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에 독일로 폭격을 엄청나게 받고 나서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내 집 장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자금으로도 뭐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로 주고 그리고 집도 우리로 따지면 신도시 같은 거 대거 지어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5년 흘렀더니만 어떤 기저가 생기냐면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기가 다 부담스러워졌어요. 유권자들이 다 집이 그렇죠. 있어주니까. 유권자들의 50% 이상이 집이 있고 나면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아직 대출금 다 안 갚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생 집 하나 지금 내 걸로 만들면서 대출금 갚으면서 생활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 되니 내가 이 집 잘 처분하고 좀 교외 지역으로 가서 노후 생활 하려고 했는데 이 집값을 떨어뜨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보유율이 50% 넘어진 국가들의 태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을 하방으로 재조정하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상방만 쭉 열린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새 집 장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별도의 트랙으로 새로이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의 트랙이나 페이버를 줘서 오늘 한글을 해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득을 줘서 이득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좀 집을 수월하게 당첨받거나 저리로 집을 살 수 있게끔 이러한 방편을 별도로 제공해주는 트릭으로 가는데 결국 되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에서 어느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여태까지 30년 정도 집 다 대출 갚아서 이제 집 하나 내 걸로 온전히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층 같은 경우 특히 MZ세대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 교수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봤더니 뭐 공동주택 많고요. 거의 토지 공개념에 가까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 집 하나도 지금 짓기도 어렵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 맥락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공개념적인 개념을 많이 도입해버리면 그동안 평생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하면서 내 집 하나 장만한 사람에게 재산으로서의 주택. 그걸 뺏는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백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결국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적정하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적정하게만 좀 올라주면 양쪽 다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세간에서 얘기하는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 가 정답일 수도 있겠네.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이제 또 언론에 가면 올 상반기 부동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럼 하반기에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되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이런 답변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역시 한결에 다르네요. 주식은 상반기, 하반기 전망이 필요해요. 근데 부동산은요, 한 번 누가 어떤 집을 사잖아요. 그럼 평균 보유율이 10년 5개월이에요. 그러면 지난 1960년부터 자르던 70년부터 자르던 80년부터 10년 5개월을 어떻게 자르든 간에 반드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가 아주 드문 거거든요. 요즘은 적어도 근로자 수가 한 몇천 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 이상 가면요.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주말 지나고 오면
아침에 탕비실에 커피 내리러 가면 소문이 들려요. 어느 김대리가 집 샀대. 아니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기 광역시에 신도시에 뭐 아니 그럼 걔는 여기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냥 투자로 샀대. 그게 2017, 18, 19 계속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내가 살지도 않는 집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 20대와 30대는 진입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원래 40대 정도 돼야 아니면 신규 청약 정도야 이제 30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집은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내가 살면서 사용가치 편하게 누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도 안 내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안 내고 내 집에서 사니까 편하게 못도 받고 하면서 다양한 편익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 기간을 살다 보면 그 구간 중에 잠깐 떨어질 때도 있지만 10년 5개월이란 평균을 채우면 다 오르더라고요. 네, 결국 그러면 온다. 박정호 교수님 보시기에 무주택자는 어쨌든 무리하지 않은 영혼을 끌어모은 뭐 이런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면 집을 사는 게 내가 살 집을, 내가 평생 살 집을 사라. 단 하나 요즘 큰 변수가 생긴 게 서울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 간의 부동산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이 점점 생깁니다. 그건 인구 소멸 때문이겠죠. 서울 수도권은 유지가 되는데 네. 지방은 좀 이제 소멸 거품이 내지 꺼지는? 좀 점점 하향으로 그리는 구간이 더 많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만약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다. 그래서 미래에서 왔다. 그럼 20년 현- 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20년 전으로 가면 아니죠. 미래에서 왔다. 네. 그래서 현 시점으로 왔어요. 네. 미래 사람이에요. 네. 미래에 네. 벌어질 일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저는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아무 일 안 합니다. 투자를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굳이 할 필요 없다.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랑 불구하고 되게 세계관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독이 잔뜩 올라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 때는 제일 좋은 게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장일 때부터 투자해야죠. 그래야 이제 가장 싸게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등등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회사에 비상장되어 있을 때 초반에 시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을 때 가장 극단의 성과를 거두겠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글쎄요, 저는 카카오 초기 시드를 투자하든지 네이버 초기 시드를 투자하든지 그런 거 하는 게 극단의 수익이 아닐까요? 게임 회사나.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뭔지를 이제 모르니까. 네. 가끔 이런 혼자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행복해요. 저는 조금 답을 좀 드리자면요. 네. 현실 오프라인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들 중에서 그런 기회를 찾아보시는 걸 강권해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기반. 이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요즘 젊은 M세대도 아니라 G세대들하고 같이 좀 많이 수업을 하고 또 호흡을 맞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셋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는 경로를 보는데 무조건 온라인 퍼스트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숙제 준다 하면 친구들한테 야 그거 뭐야? 야 뭐 도서관 가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유튜브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봐요. 네. 숙제를 보고 처리를 해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는데 그러면서 점점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 가서 다시 카톡을 해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게 온라인화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기회가 어디에 더 많음을 깨닫고 있었냐면 온라인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들이 온라인은 더 늦잖아요. 주식 아니죠. 코인 한참 뜨고 나서 우리들이 들어갔지. 네. 처음에 젊은 애들이 먼저 방점 찍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들은 아직도 코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크게 떨어졌지만 네. 사실은 아직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굉장히 거두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 보면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판에서 본인들이 먼저 기득권이 될 수 있는 판이 온라인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더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굉장히 크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기반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주목해라.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소비하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네. 이제 그 비슷한 걸 좀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선생님은 알림장을 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알림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뉴스가 크게 나온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잖아요. 50년 만에 대대적인 전쟁이 나서 지금 우리 경제에 뭐 유가 상승이다 하면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물가 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시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림장을 좀 써주신다면? 네, 알림장을 말로 써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 고물가 기조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과 다른 판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도 새로운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를 만드는데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기는 잘 피하고 기회를 잘 얻으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내가 정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위축되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오만할 필요도 없이 약간 선관을 갖고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기반 그 중에도 온라인 기반 네, 온라인 진짜 주시하면서.